지금 계속해서 감정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 존 메디나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그 브레인 루스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교육과 기업의 미래가 가트맨의 손 안에 있다. 여기 이제 in his hand라고 돼 있는데 his가 이제 가트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가트맨이 누군데 미국의 기업과 뭐 교육을 뭐 좌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트맨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존 가트맨은 감정 코칭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공학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초기에 빅데이터 개념의 그런 분석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학도다 보니까 이분은 뭐 심리적으로 다가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부부, 커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온 부부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하며 이 사람들이 향후 5년 내에 이혼할지 말지를 뭐 80% 이상 이렇게 뭐 점을치기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존 가트맨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한 40년 동안 그 종단 연구를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는 생물학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양육자를 얘기합니다. 주된 양육자가 그 자녀를 감정 수용을 충분히 해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공부, 어른으로 따지면 일하고 관계가 되고요. 밑에 핑크색에 있는 부분들은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 어른으로 따지면 직장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둘은 불가분의 관계고요. 누군가 타인의 어떤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관계의 맺음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던져놔도 변화에 잘 적응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질병이 왜 걸리지 않느냐, 잘 걸리지 않느냐. 앞에서 제가 그 어, 감정에 따른 온도 변화에서 설명을 잠시 했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심리적인 면역력도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가트맨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감정 고침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존 메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가트맨 연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도 어떤 직원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직 내에서 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할 때 유사한 환경에서 다른 기업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을 때는 먼저 완성을 해내는 실행을 해내는 데가 결국은 그 이익을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전 직원들 대상으로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 국방부도 이제 감정 코칭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54단에 제가 한국에서 최초로 감정 코칭 교육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굴지의 이제 택배 회사죠. 페덱스는 그 조직 회복 탄력성 훈련을 하는데 기존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한 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효과가 상쇄하는 반면에 회복 탄력성 증진 교육을 했을 때 이 조직의 유연성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더라. 뭐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조직 내 소통을 위해서 회복 탄력성 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을 조율하는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장승수 변호사의 이제 정서지능 수치를 좀 보여드리는데 정서지능은 정서를 조절 전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장승수 변호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사수에 도전해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짙은 군청색은 보통 사람의 정서지능이고요. 노란색은
장승수 변호사의 정서지능인데 정서를 전환, 조절하고 활용하는 이 부분의 정서지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 또 트라우마 이후에 PTS 장애가 아니라 성장을 하는 사람, 또 큰 성공을 이뤄낸 사람, 또 좌절을 잘 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정서지능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지능은 감정을 조절하고 전환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 유발 하라리도 뭐 보니까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는 AI에 맡기고 우리 후속 세대에게는 뭐 감성지능을 좀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이제 멘탈 밸런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요. 저도 이제 상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사실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것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 균형감을 되찾아 주는 것. 그것을 저는 마음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제 내가 잘 핸들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도 결국은 감성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저도 그래서 신문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뭐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하나 모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소통의 기술, 어떤 감정 조율의 이런 기술들을 모를 때는 상대방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초중 고등학교에서 좀 가르치면 어떨까? 정규 교과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소통의 핵심은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수용을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단계만으로는 절대 체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체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배우는 것처럼 운전면허 학과시험 통과하고 기술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보 딱지 붙이고 석 달 동안 열심히 온몸으로 체험을 할 때 결국은 내가 기술을 익히게 되고 또 석 달 지났다고 해서 완벽하게 운전 기술을 익힌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한 번쯤 접촉사고도 나고 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쌩쌩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좀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안전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운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운전을 내가 의식을 하고 뭐 핸들이 어디 있냐, 뭐 바퀴가 어디 있느냐, 그걸 거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기술을 익힌 상태인 것처럼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도 일정 기간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내재화가 되지 않아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감정을 사실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뭐 아이들이 이렇게 울거나 화났을 때도 가끔 부모들이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너 왜 울어? 너 왜 화내는 거야? 하면서 감정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꾸짖을 때도 있는데 감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자극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꾸짖을 필요는 없고요. 감정은 다만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감정의 동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감정 관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나요? 네,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4차 산업시대의 그 핵심이 바로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그 융합의 시대에 맞는 미래 인재는 바로 초연결의 시대, 융합의 시대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니까 그 융합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개방, 공유, 참여라고 하는 이 원리가 융합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대인관계 소통의 원리와도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대인관계도 잘 하려면 적당하게 자기 개방도 해야 되고요. 또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함께라고 하는 어떤 유대, 친밀감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기술도 개방하고 공유해서 함께 어떤 융합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결국은 소통의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개방들, 공유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프라이버시는 더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통제력이나 관리 능력은 더 필요하죠. 또 기계화 시대에 인간다움, 도덕적인 성숙함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공동체와 개인이 이제 운명 공동체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 미래 인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한계 상황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절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재가 바로 미래 인재가 아닐까. 그래서 미래 인재는 바로 이런 자원을 가진 바로 정서지능을 갖춘 그런 인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은 총 4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알아차림, 그리고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 그리고 사회적인 알아차림.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감정이나 갈등을 잘 파악하고 또 이해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페덱스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복 탄력성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융합 인재는 바로 이런 정서지능을 충분히 함양한, 그죠?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고 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좀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죠? 그리고 한계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재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미래 융합 인재를 그 소통의 원리와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어떤 판단을 할 때 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더 빨리 인지보다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적인 어떤 결정에도 감정이 더 빠르게 혹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존 가트맨이 감정 코칭을 받은 아동들이 그 미주신경이 증강이 된다고 해요. 이 미주신경이 바로 조절력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뭐 심장이 뛰고 이렇게 막 각성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상태라면 이것을 이완시켜주고 안정시켜주고 조절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감정 코칭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신경계 쪽에서도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페덱스 설명하면서 드린 건데 조직 탄력성도 개인의 어떤 회복 탄력성과 당연히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뇌에는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의 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편도라고 하는 아미그달라가 이제 편도체인데 감정 처리하는 뇌고요. 이쪽에 해마가 바로 기억 중추인데 이 기억 중추와 이제 감정 중추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실린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고 이 감정이 이 기억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금방 우리가 얘기한 그 정서지능,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은 어디서 하느냐? 결국은 그 감정의 뇌가 아니라 감정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심피질이라고 하는 전두엽, 그러니까 바깥층이죠, 그죠? 예, 영장류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을 하는데 이 전두엽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특성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상상력, 창의력, 그리고 뭐 공부하는 이성의 뇌, 합리적, 뭐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전두엽에서 발휘하는 능력인데 불행하게도 이 전두엽이 감정 조절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이 전두엽을 감정 조절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이나 학습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트라우마도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피질, 대뇌 신피질, 변형계를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피질들이 바로 이런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아동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오히려 편도체 같은 것들이 과잉 발달이 돼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에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포적인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두엽이 빨리 활성화가 돼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트라우마 환자들은 편도체 쪽이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극심한 공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전두엽이 잘 발달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미래 융합 인재,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적절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학치료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문학이 뭐 그런 심리를 치료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요. 뭐 우울증 환자한테 뭐 운동을 처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뇌를 사실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독서라든지 글쓰기 영역도 결국은 통합적인 뇌를 사용하고 특히나 이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자극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약을 처방받으면 우울이 조절이 되는데요. 문학 치료를 하게 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그 강화된 전두엽이 자신의 어떤 우울이나 불안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문학 치료는 굉장히 좀 과학적인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자기 감정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정 관리하는 비법은요,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갑자기 소나기 소식이 있다 그러면 외출하실 때 우산을 들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행동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일기예보를 미리 알면, 체크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나의 마음의 날씨, 감정의 날씨를 체크하시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속도를 20% 정도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낮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늘 지금 막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날씨다.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 대인관계에 다툼이 생긴다든지 뭐 시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나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절한 행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급했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